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등 주택이 이제 급등하면서 정부에서는 점점 더 강도 높은 규제를 펴고 있는데요.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원활하게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소액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에 정말 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 세력, 투기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대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본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금에 대한 단기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잠시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용 시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예전에 아파트 때 했던 것처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지식산업센터,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식산업센터와 라이브 오피스, 그리고 기숙사와 상가, 이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이브 오피스, 그 다음 기숙사, 상가 순으로 되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용어입니다. 제가 라이브 오피스를 위한 영상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빠르실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 대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가장 많은 용도를 가진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죠.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출은 최소 70% 그리고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는 1% 후반에서 3% 초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이 굉장히 신용도가 우수하다, 우량한 기업이다, 세금도 굉장히 많이 잘 내고 있다 하는 기업은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3%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70% 내지 80%를 받는 경우는 금리는 1% 후반에서 2% 초중반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최대까지 올라가는 정도는 뭐 이제 정말 기업이 우수한 경우, 아니면 80%까지 받는 경우는 이제 보통 실입주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 낮게 나옵니다. 보통 70%.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초기에 분양받은 초기에는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추후에 임대 사업을 추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아셔야 될 게 업무 지원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 오피스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앞서 이 말씀드렸던 70%에서 90% 요 사이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업무 지원 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 업무 지원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70% 그리고 최대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는 2% 중반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용도가 아니라 업무 지원 시설 용도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지원 시설인 기숙사는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역시 2% 중반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최소 40% 그리고 최대 50%의 대출을 적용합니다. 금리는 2% 중반으로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셔야 될 거는 임대사업 목적보다는 이제 실입주 기업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준다는 거, 그리고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조금 더 대출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지식산업센터 대출에서 알아야 할 점은 은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은 지정된 시행사에서 지정된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거고, 잔금 시의 대출은 본인이 이제 알아봐서 해야겠습니다. 분양 대행사 측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직접 알아보면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본인 주거래 은행이 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항상 나한테 유리한 조건만을 제시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4군데 정도, 뭐 많게는 5-6군데까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은행 비교할 때는 지점별로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1금융권,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 등이 있는데 이 지점마다 다 틀립니다. 얼마 해주는 그 적용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지점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시기도 한번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연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연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앞쪽 연초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건 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잔금 시기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출 은행에 알아봤으면 이제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 내지 3년 일시 상환 방식을 많이 합니다. 보통 안내해 드리기로는 1년 거치 뭐 10년 15년 납입이다, 뭐 3년 거치 10년 15년 납입이다, 이렇게들도 많이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거치하는 동안은,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납입을 할 때 권리금 균등 상환을 통해서 내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간다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수익률이랑은 이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 수익률 뽑아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이제 분양하시는 그 분양 직원 상담사로부터 안내를 받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계산했던 임대 수익률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나가게 되면 정말 수익률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 내지 3년의 일시 상환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일단 1년 내지 3년 동안, 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3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일시 상환 방식은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는 건데, 3년이 지나기 직전이죠. 뭐 한 달에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다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은행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시 3년을 거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환을 하겠다. 이게 가능한 경우에는 그대로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장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이런 제시를 합니다. 뭐 5%나 10%, 대출 금액의 5%나 10%를 부분적으로 상환을 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건이 되면 내 대출 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5% 내지 10%를 갚고 그 다시 3년 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내가 지금 부담이 된다, 지금 난 다 부동산 투자해 놨고 10%나 5% 지금 갚을 여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고, 애초에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제 3년이 되게 한 6개월 전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은행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조건에 해줍니다. 3년 거치, 그리고 일시 상환 방식. 그럼 난 3년 동안 다시 이자만 내는 거고요. 다시 또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또한 6개월 전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은행에 만약에 내가 이 계약 만기 시점에서 동일한 조건에 해줄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조건이 붙느냐. 그럼 만약에 동일하게 해준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다시 상환을 하라든가 아니면 이율이 높아진다든가 안 된다라든가 하면은 다른 은행 알아보시면 됩니다. 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대출 받고 있는데 갈아타려고 한다. 3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출은 받는 기간 동안은 내가 뭐 나중에 임대사업을 접을 때는 이제 뭐 다 정리하고 갚겠죠. 근데 하지만 임대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이 아니라 그냥 이자만 납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자가 더 낮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판단하시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아니다, 앞으로 왠지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지금이 제일 낮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고정금리로 이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대출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신용도나 법인의 재무제표 이제 등을 확인을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뭐 법인도 굉장히 뭐 신용도 우수하고 재무제표 굉장히 잘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법인도 대출이 잘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 대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이용해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도금은 아시다시피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무이자. 내가 이제 무이자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행사에서 은행과 이제 맺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일으키는 거고, 시행사 측에서 이자를 납부를 해주는 거죠. 본인 이제 이자 없이 이제 잔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제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거는 10억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중도금 금액이 10억이다. 10억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칸수로 봤을 때 이제 호실이 되겠죠. 4칸까지는 뭐 별 무리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4칸을 넘어가는 경우, 혹은 금액적으로 10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출이 때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자체가 개인이 뭐 5칸, 뭐 혹은 뭐 10억을 넘어가서 13억, 15억 이렇게 중도금이 나왔다 하면 대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추후에 뭐 본인의 뭐 소득 수준이나 뭐 신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별 무리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중도금이 10억 이내, 칸수 호실수로는 4칸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점, 이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